가방을 열어보자 미영이 본 적 없는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미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순자의 필체였습니다. 이게 뭐지?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미영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가 진실을 알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너보다 먼저 떠났을 것이다.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사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 공감을 나누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미영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깨우죠. 5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잠이 없는 미영은 시어머니 순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죽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습니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두드립니다. 80살 순자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치매 진단을 받은 지 벌써 3년째. 순자의 하루는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미영아. 순자가 어눌한 목소리로 미영을 부릅니다. 엄마가 미안해. 미영은 익숙한 듯 고개를 저으며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서 일어나서 죽 드시죠. 치매 환자들이 자주 하는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미영은 순자를 부축해 식탁으로 이끕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남편 준석이 아직도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55살의 준석은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죠.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편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미영이 순자 앞에 죽그릇을 놓으며 말합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더니 갑자기 미영을 빤히 쳐다봅니다. 미영아,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미영은 당황스러워하며 순자의 등을 두드립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뭔가 다릅니다.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나 또렷하고 애절한 눈빛이었죠. 마치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후 2시 미영은 순자와 함께 동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의사는 늘 하던 말을 반복합니다. 증상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네요. 가족분들이 더 세심하게 돌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옵니다. 누가 돌본다는 건지 결국 자신 혼자 다 해야 하는 일인데 말이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순자가 갑자기 미영의 손을 꽉 잡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미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순자는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내가 너를. 미영아, 엄마가 정말. 그 순간 미영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부르는 방식이, 그 애절한 목소리가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목소리 같은 느낌이죠. 저녁 시간 서울에서 딸 보라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할머니 상태는 어때요? 똑같아. 점점 더 이상한 말을 많이 하시고. 미영이 한숨을 쉬며 답합니다. 엄마도 너무 힘들 텐데. 아빠는 뭐해요? 뭘 하긴, 회사 다녀와서 TV만 보지. 보라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말합니다. 엄마,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휴식도 필요한 거잖아요. 미영은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돕니다.
30살 보라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쁘지만 그래도 엄마를 걱정해주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죠. 밤 10시 순자를 재우고 나서 미영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준석은 벌써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미영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순자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간절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인생을 떠올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준석을 만나 결혼했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가 뒤늦게 보라를 낳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50여 년의 세월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다른 사람의 것 같은 느낌,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에휴,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해. 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일도 또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영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밤 11시경 순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영이 다급하게 순자를 흔듭니다.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준석은 잠에서 깨어 투덜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뭔 일이야, 이 밤중에. 어서 구급차 불러요. 어머니가 숨을 못 쉬어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순자는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다며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준석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피곤하다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미영은 병원에 남아 순자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영은 순자의 옷가지를 가져오려고 집에 들렀습니다. 순자의 방에서 옷을 챙기던 중 낡은 나무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죠. 평소 꼼꼼히 정리정돈을 하는 순자치고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영이 서랍을 열어보니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중요 서류라고 순자의 필체로 적혀 있었죠.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순자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미영의 눈에 들어왔죠. 나 장순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전 재산을 내 딸 정미영에게 남긴다. 미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딸 정미영이라니요? 자신은 순자의 며느리인데 왜 딸이라고 적혀 있는 걸까요? 잘못 쓰신 건가? 미영이 중얼거리며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주워든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순자와 함께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미영이 3살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의 태어난 해와 정확히 일치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급하게 나머지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 속에서 양육시설 입소동의서 복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미영, 보호자는 장순자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미영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자신이 시어머니의 친딸이라는 뜻인가요? 그 순간 순자가 평소에 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 사실은 진심이었던 걸까요? 미영은 서류들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2회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가족관계, 심지어 자신의 인생 자체가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요?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린아이는 분명히 자신이었습니다. 그 작은 눈, 둥근 얼굴, 심지어 왼쪽 볼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계속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빨리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병원으로 가는 길, 미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순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치매 환자에게서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병실에 도착하니 순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또렷한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영아, 왔구나. 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영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순자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뭘 말하는 거니? 어머니 방에서 서류를 봤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어머니. 그 순간 순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순자는 미영의 손을 꽉 잡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미영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거대한 진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미영은 병원 의자에서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진실 앞에서 미영은 두려움과 궁금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순자의 상태가 안정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그 서류들과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해. 준석이 저녁을 먹으며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가 예전에 저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신 적 없어요? 뭔 소리야?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일이나.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석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옛날 얘기를 갑자기. 너 요즘 이상해. 어머니 치매 돌본다고 너까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미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털어놓기에는 자신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미영은 순자를 딸 보라에게 잠시 맡기고 혼자 나섰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사무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래된 입양 기록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 민원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적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975년경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기록은 대부분 구청이나 시청으로 이관되었어요. 직접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미영은 버스를 타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죠.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아니면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청 민원실에서 미영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직원은 친절하게 미영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1975년 입양 관련 기록을 찾으시는군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1시간을 기다린 후 직원이 낡은 파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니 기록이 있네요.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직원이 파일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정미영 3세 마이너스 보호자 장순자 무연고 아동에서 보호자 인수로 변경. 사유가족 재결합. 미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무연고 아동이었다가 순자가 데려간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재결합이라는 표현이 이상했죠. 혹시 이 기록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파일을 더 뒤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자 장순자와 아동 정미영의 관계가 친모라고 되어 있네요. 친모. 그 두 글자가 미영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순자가 정말로 자신의 친엄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3개월 전에 같은 기록으로 입소한 기록도 있네요. 1975년 1월에 장순자가 정미영을 보육원에 맡겼다가 3월에 다시 데려간 거네요. 미영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가 다시 데려간 것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에서 나온 미영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순자의 친딸이었고 지난 50년 동안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엄마였던 것입니다. 버스 안에서 미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엄마는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며느리라는 관계로 살게 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보라가 순자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할머니가 계속 엄마 찾으셨어. 순자는 미영을 보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영아, 어디 갔었니? 미영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그 말이 나오자 순자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뭐라고 했니? 엄마, 이제 다 알았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의 딸이라는 것도, 엄마가 나를 보육원에 보냈다가 다시 데려온 것도. 보라가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순자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며느리라고만? 순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또 뭔 일이야? 왜 다들 울고 그래? 미영은 준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뭔 사실? 준석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친딸이래요. 준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뭔 헛소리야? 너 정신 나갔어? 정말이에요. 시청에서 확인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날 보육원에 맡겼다가 다시 데려온 거예요.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야? 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럼 엄마가 실제로는 우리 고모가 아니라 이모였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침묵이 거실을 지배했습니다.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가족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준석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미영은 순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엄마와 딸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엄마, 왜 그때 나를 보육원에?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말하기 힘들어. 미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영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록 진실을 알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준석은 미영과 제대로 말도 하지 않았고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화요일 오전 미영이 순자와 함께 동네 슈퍼마켓에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미영이네. 시어머니 재산 때문에 난리라던데. 그러게,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 치매 걸린 거 이용해서 유언장까지 조작했다던데.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의 유언장이 어떻게 동네에 알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잘못된 내용으로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슈퍼마켓 사장이 미영을 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참, 시어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설명하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영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괜찮아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미영이 애써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에 시댁 큰형님 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형님의 부인인 큰동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동네에서 말이 많던데. 언니, 그게 어머니 유언장 얘기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사실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복잡한 사정?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다 물려받겠다는 게 무슨 복잡한 사정이야? 준석이한테도 자식들한테도 한 푼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뭐? 내가 뭔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거야? 미영은 진실을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큰동서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준석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야, 정미영. 준석이 큰 소리로 미영을 불렀습니다. 너 진짜 우리 엄마 딸이라는 거야? 여보, 술 드셨으니까 내일 얘기해요. 내일 무슨 내일? 지금 말해. 준석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마한테 들러붙었던 거야? 재산 때문에? 미영은 억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럼 뭐 때문이야? 50년 동안 며느리 행세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딸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순자가 방에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치매 걸린 엄마를 이용해서 이런 짓 하는 게 말이 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보라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것 같았죠. 무슨 일이에요? 동네에서 엄마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준석이 보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라야, 내 엄마가 완전히 미쳤어. 할머니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보라가 미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할머니가 엄마의 친엄마가 맞아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청에서 확인했어. 그럼 아빠하고 엄마는 실제로는 남남이었다는 거예요? 준석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남?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뭐였다는 거야? 사기꾼들이었다는 거야? 미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제가 원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에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다고요. 그래도 이상하잖아.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자기 딸을 며느리라고 속였겠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 아니야?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영이를. 엄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세요? 미영이 순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미영을 보는 시선이 차가웠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죠. 재산 욕심이 얼마나 컸으면 시어머니 치매 걸린 틈 타서 저런 짓을 하나. 요즘 며느리들이 다 저래. 무서워, 무서워. 오후에 큰동서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미영아, 너 진짜 이상해. 어머니 딸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숨겼어? 언니,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어머니가 왜 자기 친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겠어? 뭔가 더러운 비밀이 있다는 거 아냐? 미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남들을 납득시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유언장 인정 못해. 큰동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그날 저녁 미영은 순자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또 술을 마시러 나갔고 보라는 서울로 올라갔죠. 엄마,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말해주세요. 왜 나를 보육원에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는지, 왜 며느리라고 했는지.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를 버린 이유는. 하지만 그 순간 순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미영은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순자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말했죠. 환자분의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언제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은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막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선생님, 그럼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길어야 몇 달, 짧으면 언제든지. 의사의 말이 미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준석은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괜히 이상한 소리에서 엄마가 충격받으신 거 아니야?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재산 다 물려받게 됐으니 좋잖아.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어 미영이 들어갔을 때 순자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죠. 엄마. 미영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이제 정말 모든 걸 말해줄게. 엄마 힘드시면 나중에. 안 돼.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버렸던 그날. 1975년 1월이었어.
미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25이었어. 결혼도 안 한 채로 너를 가져버렸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빠는 유부남이었어. 나는 바보같이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할 줄 알았는데 미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걸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너를 당장 없애버리라고 했고,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어. 일자리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거든.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육원에 맡겼어. 그런데요? 매일 밤 너 생각에 잠을 못 잤어. 내가 울고 있을 것 같고 엄마를 찾고 있을 것 같고.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준석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준석이가 10살 때였지. 그때 내가 준석이 엄마 노릇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는 준석이 엄마라고 소개받게 됐어. 그래서요? 그때 생각했어. 내가 준석이 엄마가 된 것처럼 너도 내 며느리가 되면 합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다고. 미영은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너를 다시 데려온 거야. 3개월 후에 준석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준석이 장가갈 때 내가 며느리가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는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너를 버렸던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준석이한테도 미안했어. 사실 너는 내 친딸인데 며느리라고 속이는 게. 미영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엄마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는지, 왜 가끔 이상한 말을 했는지 말이죠.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순자가 계속 흐느꼈습니다. 너를 며느리로 살게 해서 내 죄를 너한테 떠넘긴 것 같아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영이 순자의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너는 평생 내 딸로 살아야 했는데 며느리로 살게 했어. 엄마라고 부를 권리도 빼앗고.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말이죠. 친딸을 며느리라고 부르며 살아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엄마,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순자가 미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평생 미안했어.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미영이 순자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엄마와 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미영을 밖으로 내보냈죠.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세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미영에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가족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막 진정한 엄마와 딸이 되었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니요. 준석과 보라가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보라는 할머니의 상태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죠. 할머니, 아니 외할머니. 보라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죄송했어요. 순자는 힘겹게 웃으며 보라를 바라봤습니다.
보라야.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괜찮아. 준석도 복잡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은혜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미영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미영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 엄마의 딸로. 새벽 4시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영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비로소 진정한 엄마와 딸이 된 지 단 하루 만에 미영은 엄마를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순자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미영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미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장례식 다음 날 미영은 순자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자 미영이 본 적 없는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미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순자의 필체였습니다. 이게 뭐지?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미영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가 진실을 알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너보다 먼저 떠났을 것이다.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1975년 25에 나는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너를 가졌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무서웠어. 내 아버지는 기혼자였고 나는 혼자였거든. 우리 아버지는 너를 없애라고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보육원에 너를 맡기던 날 엄마는 죽는 것보다 힘들었어. 내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미혼모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거든. 미영은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상황을 생각하면 엄마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보육원에 몰래 가서 담 너머로 너를 바라보기도 했지. 내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엄마를 찾지 않는 내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 편지의 내용이 점점 더 절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준석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갑자기 10살 준석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 그때 생각했어. 내가 준석이 엄마 역할을 하듯이 나중에 너를 며느리로 맞이하면 합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다고. 미영은 엄마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너를 다시 데려온 날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지. 너를 며느리라고 속이는 것도 미안했고 준석이에게도 미안했어. 사실은 내가 내 친딸인데 말이야. 편지는 더욱 깊은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영아, 내가 어려서는 가끔 엄마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니? 그럴 때마다 엄마는 가슴이 뛰면서도 무서웠어. 혹시 내가 진실을 기억하는 건 아닌가 해서 말이야. 하지만 점점 너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고 며느리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 미영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순자를 엄마라고 부르다가 혼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준석이와 결혼할 때 엄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 기쁘면서도 슬펐지. 내 딸이 며느리가 되는 기분이란 정말 설명할 수 없었어. 편지의 다음 부분은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고생할 때 엄마는 정말 미안했어. 혹시 내가 입양된 아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 하지만 그때까지도 용기가 없었어. 미영은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온갖 소문에 시달렸던 시절 말입니다. 보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 내 친손녀가 생긴 거잖아. 하지만 보라에게는 할머니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지. 정말로는 외할머니인데 말이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절절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야. 너는 평생 내 딸로 살 권리가 있었는데 며느리로만 살게 했어. 엄마라고 부를 권리를 빼앗아서 정말 미안해.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보며 살았던 50년이 엄마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비록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였지만 너는 정말 좋은 딸이었어. 엄마를 끝까지 돌봐줘서 고마워.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미영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모든 잘못은 엄마에게 있어. 그리고 엄마의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이야. 너는 내 딸이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마이너스 엄마가. 미영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미안해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미영은 편지를 준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준석이 편지를 읽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여보,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준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미혼모에 대한 편견도 심했고, 그날 저녁 보라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보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할머니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사셨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미영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할머니, 아니, 외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유산 문제로 미영을 의심하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무엇보다 미영 자신도 아직 혼란스러웠습니다. 5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갑자기 딸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거든요. 엄마, 미영이 순자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됐을까요? 그날 밤 미영은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듯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순자의 49제가 지나고 한 달 후 미영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시댁 큰형님 댁에서 유산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준석이 소장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미영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큰동서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따져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파렴치해. 어머니 딸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속였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언니, 저도 최근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럼 어머니는 왜 자기 친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겠어? 분명 더러운 비밀이 있을 거야. 미영은 순자의 편지 내용을 설명하려 했지만 큰동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유언장 인정 못해. 법정에서 보자.
첫 번째 법정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상대편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와 있었죠. 원고 측에서는 피고 정미영이 피상속인 장순자를 기망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큰형님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자신이 친딸이라는 거짓말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실제로 피상속인의 친딸임을 입증할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은 시청에서 받은 입양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1975년 양육시설 입소와 인수 기록, 그리고 친모관계 확인서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죠. 이 서류들을 보시면 피고 정미영은 1975년 피상속인 장순자의 친딸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상대편 변호사는 계속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5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습니까? 뭔가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미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장순자 씨는 왜 친딸을 며느리라고 속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은 순자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에 모든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편지가 법정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순자가 미혼모였던 사실, 어쩔 수 없이 딸을 보육원에 맡겼던 사실, 그리고 며느리라는 명목으로 다시 데려온 이유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죠.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도 편지 내용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장순자 씨의 다른 문서들과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법정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보라였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인으로 나서고 싶습니다. 보라가 말했습니다. 어떤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보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피고의 딸입니다. 할머니, 아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라는 병원에서 순자가 했던 말들을 증언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직접 엄마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미안해 하셨다고. 상대편에서도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었죠. 정미영 씨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이용한다는 말도 들었고요. 하지만 미영의 변호사는 이런 증언들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문과 추측으로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준석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니, 의부사들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미영이의 친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실을 숨기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정미영 씨의 아버지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영은 눈을 크게 뜨며 그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바로 장순자 씨와 미영이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 저는 기혼자였는데 순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성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순자가 미영이를 가졌을 때 저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 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미영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제 친딸이 맞습니다. 재판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를 잃었지만 이제는 친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법정은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미영은 친아버지라고 나타난 박정호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70세의 박정호는 작은 사업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미영아, 박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50년 동안 너를 버려두고.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순자 소식을 듣고, 그리고 법정 소식을 들었어. 이제라도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지. 박정호는 오랫동안 미영과 순자를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어. 아내는 내가 바람 피운 걸 알고 있었고 평생 날카로운 말로 괴롭혔지. 하지만 그게 당연한 대가였어.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박정호가 정말로 미영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을 온 것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 정미영은 피상속인 장순자의 친생녀로서 유언장에 따른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편지와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DNA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피상속인의 유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법적으로도 순자의 딸임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큰 동서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언니가 미안해. 진실을 몰랐어. 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큰형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순자 어머니가 그런 사연이 있으셨다니. 준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보, 우리는 그냥 가족이에요. 혈연 관계가 바뀌어도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은 변하지 않잖아요. 법정에서 나온 후 미영은 박정호와 함께 순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보라도 함께였죠. 순자야. 박정호가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해.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아빠도 찾았고 법적으로도 엄마의 딸로 인정받았어요. 보라가 무덤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미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에게서 물려받은 집을 개조해서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뭘 하려고? 준석이 물었습니다. 소외된 엄마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 거예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미혼모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저처럼 가족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요. 준석은 놀랐습니다. 그런 일을 왜? 엄마가 평생 혼자 고민하며 살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영은 순자의 유산 중 일부를 써서 집을 개조했습니다. 상담실, 휴게실, 그리고 임시 숙소까지 갖춘 작은 쉼터였죠. 박정호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딸아, 아빠가 늦게나마 뭔가 해보고 싶어. 아버지, 고마워요. 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미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죠. 미영 씨가 정말 대단한 일 하시네. 어머니 유산을 이렇게 좋은 일에 쓰시다니. 개소식에서 미영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엄마를 모시며 살았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혈연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랑과 돌봄의 마음이죠. 미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곳은 저처럼 가족관계로 고민하는 분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든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라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준석도 뿌듯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쉼터를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미혼모 한 분이 상담을 받은 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 여성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아이와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은 뿌듯했습니다. 엄마 순자가 하지 못했던 선택을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은 순자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죠? 미영이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처럼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보라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외할머니와 얘기하고 있어. 보라가 미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런 일 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보라야. 그런데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1년 후 미영의 쉼터는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미영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죠. 순자의 기일이 되었을 때 미영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정말로 엄마의 딸답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못다한 꿈을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미영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고생 많았어, 내 딸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미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의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